자, 우리 문법 기출 강독편 우리 국어사 한번 해봅시다. 수능에서는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우리 문법 문제에서 그다음 내신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가 아니면 고3 수특에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 나오겠지. 일단 첫 번째 이 파트에서 중요한 점은 시대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 시대를 먼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어사의 시대 구분 보면 우리나라는 처음에 알타이 어족으로부터 언어를 받습니다. 알타이 어족으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삼국시대에 받는데 고구려로 일단 먼저 받아요. 그때 받는 게 북방계 부여입니다. 북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북방계 부여. 그 다음에 남쪽으로 들어가는 게 남방계 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로 들어간 게 북방계 부여. 그 다음에 백제 신라로 들어간 게 남방계 한어인데 핵심은 뭐다? 둘 다 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삼국시대 관련된 막 옛날에 아주 막 이렇게 영화 보면 고구려 사람이랑 백제 사람이랑 서로 대화는 했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가능했다. 자, 그다음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요. 7세기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우리가 통일신라 그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면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삼국 통일 이퀄 언어의 통일도 됩니다. 그지? 언어의 통일도 되겠지. 원래대로 얘기하면 고구려 수도, 백제 수도, 신라 수도의 그 말들이 각각의 나라의 표준어였겠지. 그러다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경주, 신라의 수도인 경주 중심으로 이제 언어가 통일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고려가 10세기에 건국됩니다. 고려 건국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15세기 중반, 즉 1400 이 정도 외워야지, 이제. 1443년에 우리가 훈민정음이 창제되고요. 그다음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9세기 말에 가보격 일어나는데 요걸 기준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했을 때 우리가 고려 건국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고대 국어는 알타이어족을 받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통일신라 시대까지. 통일신라 시대까지 이때까지 우리 고대 국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세 국어는 여기 위에 보면 알겠지만 고려 건국부터 언제까지? 우리 임진왜란 때까지. 임진왜란 때까지 우리가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지? 훈민정음을 창제했지. 이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고려 건국부터 훈민정음 창제 때까지를 전기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후기중세국어로 한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도 전기중세국어는 우리나라에 뭐는 없었어. 글이 없었지, 그지? 말은 있었지. 말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썼어요. 근데 글이 없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었잖아. 사실 이 전기중세 국어 때도 훈민정음 창제 전이니까 사실은 고대 국어랑 별 차이가 없었단 얘기야. 전기중세도 뭐라고? 고대 국어와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후기 중세 와서 우리나라 글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전기 중세와는 완전히 다른 국어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기 중세 요때까지가 즉 후기 중세가 바로 수능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끝부터 이제 가보격 때까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근대 국어라 하죠. 자, 그다음에 가보격 이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현대 국어라 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후기 중세 국어에서 주로 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고대 국어는 주로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근대 국어도 비교 차원에서 나올까 말까 하지 95% 이상은 후기 중세국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고대 국어는 선생님 일단 넘어갈 거고요. 후기 중세국어의 스타트인 훈민정음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교재 뒤로 넘어가면 여기 훈민정음이 있어요. 뒤로 나온 훈민정음이 이제 적혀 있어요. 페이지가 선생님이 안 적혀 있는데 너희들 책엔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훈민정음 한글 훈민이 뭐야?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이죠. 그 다음에 제자 원리는 뭡니까? 그 글자를 만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일단 얘들아 훈민정음 총 몇 글자 만드셨지? 세종대왕께서 28글자를 만드셨죠. 그죠? 28글자에서 지금부터 보면 먼저 첫 번째 초성을 만드셨습니다. 초성. 우리가 초성이 뭐지? 초성은 자음입니다.
잠을 만드셨는데 총 17글자를 만드셨습니다. 17글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처음에는 상형을 통해 상형자를 통해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상형의 반복을 통해 뭘 만들었다고요?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든 원리대로 가면 일단 상형을 통해서 기본자를 만드셨습니다. 기본자. 그럼 도대체 뭘 상형이냐? 선생님, 상형이 뭐예요? 상형은 보고 본따서 만든 거야. 뭔가 이렇게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거야. 그럼 도대체 뭘 본땄냐? 여기 앞에다 굳이 적자면 발음기관을 본땄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따. 선생님, 발음기관이 뭐예요? 우리 입의 모양을 본따서 총 몇 개의 기본자를 만들었습니까? 5개. 어떻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었어. 근데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난 이렇게 외웠다. 야, 그놈 성이 뭐냐? 이렇게 외웠어요. 야, 그놈 성이 무슨 성씨야? 김씨야, 이씨야, 박씨야. 나 이렇게 외웠어요. 너희들은 알아서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뭡니까? 이게 상형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 만들었습니까? 가획자를 만들었습니다. 가획자는 뭐냐? 상형자에다가 획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역에다 획을 더하면 뭐가 돼요? 키역이 되는 거죠. 니은에다 획을 더하면 디귿. 하나 더 더하면 티귿. 그 다음 미음에다 획을 더하면 위로 더하면 뭐야? 비읍. 옆으로 더하면 피읍. 그 다음에 시옷에다 획을 더하면 지읒. 하나 더 더하면 치읒. 그 다음 이응에다 획을 더하면 여린 히읗. 하나 더 더하면 히읗.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 이체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체자. 자, 이체자는 다를 모양체. 모양이 다른 글자 3개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다른 글자 3개 만들었는데 이거 3개가 있어요. 하나는 과일, 또 하나는 세모, 또 하나는 리을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모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세모는 여기 시옷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간 건 괜찮은데 리을은 어디 들어갈까? 르 발음해봐. 르. 혀가 윗 입천장 그 잇몸을 위에 이빨 뒤쪽 잇몸을 누르죠. 얘들 만약에 그 뒤쪽으로 가면 혀가 짧은 애예요. 우리가 기본자 5개를 한번 발음해봐. 발음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 난 게 뭐야? 느. 자, 느랑 비슷하지? 그래서 리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다음에 이거 옛 이응이라 그러죠. 이 과일 같은 거. 옛 이응은 우리 아이들이 이응의 이체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기역의 이체자야. 골 때리지. 이렇게 어울려 어색하지. 이렇게 어색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 이응은 사라지죠. 오케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어색한 놈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뭡니까? 초성자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괜찮나요? 초성 17자.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초성자 중에서 현재 쓰지 않는 글자 한번 얘기해 볼래? 뭐야? 아이고 이거 왜 지우냐? 현재 쓰지 않는 글자 얘기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옛 이응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모 있죠? 세모를 우리가 반치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린 힛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성했으니까 중성 해보겠습니다. 자, 중성. 자, 중성은 뭐야? 중성은 모음입니다. 가운데 들어오는 거 모음 11글자가 있습니다. 자, 중성도 만든 원리는 처음에 상형자를 통해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자. 상형을 통해 기본자. 뭐 상형자보단 상형이 어울리겠다. 상형을 통해 기본자 만들었는데 그럼 뭘 상형했냐? 천지인을 상형했습니다. 천지인이 뭐야?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천지인. 그래서 하늘, 아래아가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땅,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 그 다음에 초출자를 만드셨습니다. 초출자. 무슨 자? 초출자. 자, 초출자는 기본자 플러스 기본자를 통해 만들었는데 이때 하나의 기본자가 아래아입니다. 괜찮아요? 아래아.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기본자가 뭐야? 아, 이가 있지. 그 중에서 이, 위, 아래 옆에다가 아래아를 붙이면 해봐 얘들아. 여기다 붙이면 오가 되지. 여기다 붙이면 아, 여기다 붙이면 우, 여기다 붙이면 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출자는 뭐가 있어요? 오, 아, 우, 어가 있습니다. 오, 아,
됐니? 자, 그다음 무슨 자 있어요? 제출자가 있습니다. 제출자를 만드셨어요. 자, 제출자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생님 초출자가 기본 플러스 기본이니까 제출자는 초출 플러스 초출이겠네요? 아닙니다. 얘는 기본 플러스 초출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자가 또 아래하야. 그래서 초출자에다가 기본자 아래하 붙이면 뭐가 될까? 요, 야, 유, 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은 이렇게 11글자고요. 우리가 자음처럼 현대 쓰지 않는 걸 하나 찾으면 요 아래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초성 17자, 중성 11자, 합쳐서 몇 글자? 28글자를 다 만들었죠. 그죠? 근데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종성이 있어야 되잖아. 세 번째. 종성. 자, 종성은 받침이죠. 종성은 받침인데 얘는 자음인데 세종대왕께서 더 만들지 않았어. 얘는 또 자음이죠. 생각을 해보신 거야. 어차피 얘도 자음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냥 우리 종성은 받침은 부용하자. 부용 이퀄 사용하자. 뭐를? 초성 거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종성은 뭘 사용하자? 초성 거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돌아서 얘기하면 팔종성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받침을 표기한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훈민정음 창제할 때는 종성, 부용, 초성. 그래서 총 17개를 사용할 수 있었겠죠. 요게 있지만 또 주로 그중에서 8개만 썼다. 그래서 요거 2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자 원리였습니다. 제자 원리 충분히 이해되죠? 암기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암기해야 되냐? 일단 초성을 만든 원리, 발음 기간은 상형을 통해 기본자 만들었고 가획 이체자 만들었다. 중성을 만든 원리, 천지인을 상형해서 기본자 만들었고 초출은 기본 플러스 기본, 제출은 기본 플러스 초출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좀 이따 훈민정음 좀 이따 와서 이렇게 앞에서 하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표기법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중세국어 표기법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팔종성법이야. 종성. 아까 선생님이 종성은 원래 뭐라 그랬지? 원래 훈민정음에서 종성은 종성, 부용, 초성이라 그랬지. 종성, 부용, 초성은 뭐다? 초성에 사용되는 17개의 자음을 어디로 사용할 수 있다? 받침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정작 그렇게 하셨는데 세종대왕께서도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에서 17개 중에서도 8개만 주로 사용하셨어. 8개 자음만. 그게 바로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뭡니까? 이응. 그래서 옛 이응. 그래서 이렇게 8개만을 받침으로 표기하셨다. 이렇게 해서 팔종성이라 그래.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일단 이렇게 외우면 돼. 우리 훈민정음에서 받침, 종성,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은 종성, 무용, 초성과 팔종성법이다. 오케이? 요거 2개가 있고 우리가 뭐 하면 돼?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해볼까?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에서 꽃이란 단어가 있겠지. 근데 만약 이게 옛날에도 이 꽃이란 단어로 쓰였다 치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표기를 얘가 곧 이렇게 시옷을 했어. 시옷. 이해돼요? 시옷을 했으면 원래 받침 뭐야? 치읓이지. 근데 시옷을 했다는 얘기는 바꿨으니까 얘는 뭡니까? 팔종성법에 해당하고요. 팔종성법을 통해서 글을 쓴 거죠.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곧인데 곧이라 썼는데 받침을 치읓으로 썼어. 아니면은 곧인데 지읒으로 썼어. 이 치읓과 지읒은 여기 8개 자음에 해당하지 않지. 그럼 얘는 종성, 부용, 초성의 방법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 받침. 그럼 선생님 제가 이 원래 받침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중세 문법 출제가 되면 너무 고마운 게 그 아래 현대 국어가 나와 있어요. 현대 국어의 받침 보고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우리가 원래 받침이 8개 해당하지 않는 팔종성법에 해당하지 않는 받침일 때 그 받침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 8개 받침에 해당하지 않는 받침을 이렇게 쓰면 그거는 결국 종성, 부용, 초성 17개 자음을 활용해서 표기를 한 거고 그 8개의 받침 중에 하나로 바꿔서 쓰면 그건 팔종성법의 방법으로 받침을 표기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훈민정음에서 받침, 종성을 표기한 방법 몇 개 있다? 2개 있다. 하나는 팔종성법, 하나는
종성부용 초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를 한자로 연철이라 그래요. 근데 요거 선생님이 옆에다 좀 더 자세히 쓰면요. 우리말에는 사실 이어적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어적기가 있겠죠. 자, 이어적기는 다시 얘기하면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 자, 예를 들면 어떻게 쓰냐. 사람 받침 뒤에 체연의 받침 뒤에 그냥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어떻게 씁니까? 그 받침을 뒤로 넘겨서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걸 이어적기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적기가 있냐? 거듭적기가 있습니다. 뭔가 눈치채겠죠? 거듭덩치를 우리가 중철,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혼철이라고 돼요. 혼철. 자, 거듭적기는 또 똑같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씁니다. 사람, 미 이렇게 둘 다 씁니다. 병신 같죠? 사람, 미 이상하죠? 그 다음 끊어적기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쓰는 거죠. 끊어적기. 자, 끊어적기는 분철이라 그래. 나눌 분. 그래서 끊어적기는 사람 뒤에 이가 오면 현대국어처럼 사람, 이 이렇게 적는 게 끊어적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그럼 이것도 어떻게 선생님이 제가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하긴요. 우리가 기출로 원문이 요렇게 나오면 이거와 뭐를 비교해 봐요. 이거와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와 뭐를 비교해 봐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와 그 아래 적힌 뭐를 비교해야 되죠? 현대국어와 비교해 봐야겠죠? 해석본. 현대국어와 비교했을 때 어때? 현대국어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문에서 이렇게 적혀 있네. 아, 이어졌겠네. 이렇게 적혀 있네. 거듭적겠네. 이렇게 적겠네. 현대국어와 똑같이 끊어졌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무슨 적기로 쓰였냐? 다시 얘기하면 원문에는 이렇게 적히지 않고 이렇게만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이어적기 돼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세 번째 띄어쓰기 하지 않았고요.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네 번째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요해요. 방점은 어디에 찍었냐? 여기다 표기해 볼까? 글자 왼쪽에 찍습니다. 글자 왼쪽에 반점을 찍어 성조 표시해.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자 왼쪽에다가 점을 아예 안 찍으면 그걸 평성이라 그래. 그거는 낮게 발음하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란 단어가 있는데 옆에 왼쪽에 점이 없어요. 그러면 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면 높은 소리로 읽어. 그걸 거성이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나인데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나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상성은 점이 두 개고요. 처음에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이걸 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뒤에 점이 두 개 있으면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입성은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읒으로 끝난 소리고요. 이건 점의 개수에 상관없어요. 얘를 입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빨리 입을 다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닷 이렇게 쓰면 점의 개수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아니면 두 개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닷 이렇게 빨리 하면 됩니다. 오케이? 닷 빨리 말을 입을 닫으란 소리야. 근데 점이 두 개면 어떻게 낮았다 높아지면서 빨리 하면 돼? 닷 이렇게 하나면 닷 이렇게 빨리 입을 다물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성, 거성, 삼성 있어. 이런 점을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 표시했다. 예를 들면 훈민정 가보면 이겁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요? 나 옆에 점이 없죠. 랏 옆에 하나 있죠. 얘는 두 개. 없으니까 평성. 얘는 시옷이 있으니까 입성인데 점이 하나니까 거성도 되겠죠. 얘는 상성. 그러면은 낮았다 높아지겠죠. 평성, 낮은 소리, 거성, 큰 소리, 높은 소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옛날엔 발음했다는 얘기야. 볼래? 들어봐 잘. 너, 랏, 말, 서, 미, 중, 킥, 에, 달, 아, 문자, 와로, 서로, 사마, 띠, 아, 니, 할, 시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야. 병신같지? 요즘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게 성조인데 왜 그랬냐? 야, 세종대왕께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대단한 임금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솔직히 뭔가를 조금 보고 하셨을 거야. 베이스는 뭔가를 뵀을 거야. 그때 그 베이스가 뭐겠니? 한자겠지, 한자. 한자가 성조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만드셨다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글에는 성조가 필요가 없겠다 해서 나중에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동국정식 표기입니다. 동정식 표기는 뭐냐면요. 이건 한자음을 표기하는 건데 한자음 표기할 때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즉 한자만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한 음절은 글자야. 글자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초성, 첫 번째 자음, 중성, 모음, 종성, 받침을 갖춰 표기했다. 만약 받침이 없으면 거기에 음가가 없는, 음가 없다는 얘기는 발음하지 않는 이응이나 미음, 이응을 넣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제로 읽으면 돼요. 한자에만 해당합니다. 한자에만. 또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요 단어 보면 우리가 요 단어 보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거 그치?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원래 이거 한자 해석하면 뭡니까? 세상 세자 뭐 이런 뜻이거든. 원래 이응이 없어. 얘도 이응이 없고 얘도 이응이 없는데 이해돼요? 이응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응을 썼죠. 왜? 동국 정음식 표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는 음가가 없다 했어. 음가 없다는 얘기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세. 이 종은 원래 받침이 있는 거야. 원래 종자야. 그러면 세, 종, 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그냥 요거 밑줄 치고 또 뭐와 비교해서 옆에 아래 나오는 뭐랑 비교해? 현대국어와 비교해. 항상 현대국어와 비교해. 중세국어는 비교해서 현대국어에는 받침에 이응이 없는데 이거 동국정식 표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발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가가 없다 이퀄 뭐다? 발음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자음입니다. 된소리 계열 등장했고요. 뭐 그렇고 어두장군 존재한다 이거 별표. 어두장군 존재한다. 어두장군 존재한다 뭐야? 어두는 초성입니다. 어두 이퀄 초성이야. 자음이 군 무리를 진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읍 디귿 이렇게 인다 이거지. 뭐 시옷 기역 이렇게 한다. 자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 예를 들어서 비읍 디귿 미으면 앞에 거 지우고 뒤에 거를 하나 더 씁니다. 이렇게 해서 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깜 혹은 끔 이렇게 되겠죠. 아래 안은 주로 아로 발음하거나 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두장군 존재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자음 모음이 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모음조화 잘 지켰다. 우리 아이들이 모음조화를 어려워하는데 모음조화는 뭡니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노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우리 모음에는 세 종류의 모음이 있는데 하나는 양성 모음이 있습니다. 무슨 모음? 양성. 또 하나는 중성 모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음성 모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필기하지 마시고 보고 필기하세요. 자, 중성 모음은 현대국어에서 의와 이가 있어. 그치? 뭔가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은 그냥 평범해 보이지. 자, 이 의와 이를 이거 그래프로 우리가 하면 이렇게지. 그지? 이게 그래프가 되지? 여기가 이, 여기가 그지? 얘들아, 우리 그래프에서 양성 가려면은 꼭대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양성 가려면 위로 가거나 오른쪽 가야 되죠. 그죠? 그 양성이야. 그럼 중성에서 위로 가거나 오른쪽 가면 이렇게 하면 양성이고요. 음성은 뭡니까? 이렇게 반대. 맞죠? 반대로 가면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은 양성끼리 놀고 음성은 음성끼리 논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모음조화라 그래. 현대국어도 모음조화 상당히 잘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에서요. 지금 현대국어 기준하니까 우리 보다에 영화를 보다. 너무 확장했네. 자, 영화를 보다 뒤에 명령형을 넣으면 명령형 어미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알아, 하나는 어라가 있는데 이때 뭐 써요? 알아 쓰죠. 그래서 보알아가 되죠. 왜 알았습니까? 이 보가 바로 뭡니까? 이 보에서 오가 바로 뭐예요? 얘는 없어질 거니까 양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양성을 쓰는 거예요. 이게 모음조화죠. 옛날에는 이 모음조화를 더럽게 잘 지켰다 이겁니다. 그럼 옛날 중세국어로 갔을 때 뭐가 하나 변하냐 하면 중세국어는 요 의가 음성 모음입니다. 무슨 모음? 음성 모음입니다. 오케이? 요가 음성 모음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래아 있죠? 아래아는 아니까 얘는 양성 모음에다가 쓰면 됩니다. 아래아는 양성 모음에다 쓰면 됩니다. 괜찮죠?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다르게 뭐다? 의가 무슨 모음이다? 중성 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옛날에는 되게 잘 지켜졌다. 이런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렵죠? 여기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가죠. 자, 먼저 체언 플러스 조사 결합. 요거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언에다 조사 결합할 때 히읗 종성 체언과 기역 덧생긴 체언이 있는데 히읗 종성 체언은 히읗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이 있어요. 모음조사 앞에서는 히읗이 이어졌고 가다바 앞에서는 카타파로 만든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매라는 단어가 있어. 매는 옛날에 무슨 뜻이야? 산이란 뜻인 산. 근데 그 뒤에 채연이잖아. 채연이 뭐예요, 선생님? 야, 중세국어 나가는데 지금 채연이 뭔지 모르면 주먹을 꽉 쥐고 자기 대꾸빠고 한 대 세게 때리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죠. 이거 지금 매는 산이니까 명사죠. 그 뒤에 이렇게 히읗이 숨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숨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단독으로 쓰이면 단독이 뭐야? 혼자 쓰인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쓰면 그때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매 이러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예를 들면 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뒤에 히읗이 숨어있다 그랬지? 히읗 플러스 이 모음이 시작하는 조사이면 신기한 게 매 그때는 히읗이 나타납니다. 히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요? 매 히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매, 산 이때도 뒤에 히 숨어 있겠지? 산 더하기 산과 들 할 때 과하면 이때 이게 축약이 돼서 매 어떻게 돼요? 매화가 됩니다. 매화. 우리 히읗과 기역 결합하면 키읔 때는 축약 배웠지. 의문의 변도에서 매카가 돼요. 괜찮습니까? 이게 히읗 종성 체형이다. 아, 중세국어 더럽게 어렵네. 가 아니지. 이거 히읗 종성 체형 현대국어에도 있잖아. 현대국어에도 너희들 돼지 있지. 돼지. 돼지에서 암돼지 있지. 암돼지. 암컷. 암컷. 암컷 수컷 할 때 암 플러스 우리가 돼지 하면 우리 암돼지라 하지 않아. 뭐라 그래? 암돼지 이럽니다. 오케이? 이때도 숨겨왔던 나의 요 히읗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현대국어에도 있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제가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똑같아. 뭐랑 비교하면 돼? 뭐랑 현대국어 해석 아래 단거랑 비교하면 돼. 예를 들어서 원문에는 메카로 돼 있는데 실제 아래 해석 현대국어 해석은 매과 혹은 뭐로 돼 있어? 산과로 돼 있어. 산과. 아 그러면 여기 히읗이 기역이랑 축약됐구나.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국어 해석이 매이 혹은 산이 이러면 아 얘도 마찬가지로 히읗 종성체언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기역 덧생긴 체언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역 고경어라 합니다. 기역 고경어. 오케이? 기역 고경어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좀 특이한데 선생님이 이 나무로 해석할게요. 봐봐. 얘는 특이한데 이거 필기해야 될 것 같아. 나무가 뭐예요, 선생님? 나무 트리 나무. 옛날엔 나 뭐라 했어? TRE 트리. 나무 플러스 은이란 보조사를 쓰면 은이란 보조사 쓰면 졸라 신기한 게 어떤 일이 벌이냐면 집중해라. 여기 체연 끝에 있는 뭐 모음이 어떻게 돼요? 탈락합니다. 뭐라고요? 체연 끝에 있는 모음이 탈락하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역이 첨가됩니다. 기역이 첨가. 그래서 기역이 덧생기는 체연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네모 남겠죠? 그 다음에 기역 들어서 기역 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병신 같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받침으로 들어가고 얘를 첫 수로 들어가면 남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플러스 은이 남근이 된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이것도 미안해.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치? 그래도 외워야죠. 그래서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 끝모음이 탈락하죠? 그 사이에 기억이 더 생긴다. 당연히 현대국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가 나무는 이렇게 현대국어 됐겠지. 여기서 이거를 끌고가 사실은 좀 힘들 수는 있어. 이해해. 근데 뭐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치?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험 플러스 조사 결합할 때 두 가지 특징을 갖는 어떤 문법들 히읗 종성 체험과 기역 덧생긴 체험 요거 알면 되시고요. 그 다음 조사입니다. 더럽게 중요하죠. 자 이제부터
수능에 내신에 많이 나오는 패턴, 많이 나오는 것들 먼저 갑시다. 자, 조사. 우리 여기서 지금 얘기해보면 주격 조사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관역격 조사.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지금 다 격조사 얘기하고 있죠. 격조사 등에서인데 먼저 하나 갈게요. 주격 조사 먼저 갑시다. 주격 조사 현대국어는 뭐가 있습니까? 현대국어는 이와 가가 있는데 중세 때는 요 가가 없었어요. 이 가는 근대에 생겨요. 그래서 요 이가 있는데 이도 세 개가 있어. 이, 그다음 짝대기, 그다음 빵. 앞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앞으로 선생님이랑 수업하거나 아니면 너희들도 뭐라고요? 주격사 뭐 있다? 이, 짝대기, 빵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 빵 이러지 말고 이 짝대기 빵. 그럼 이 이는 주격사 언제 쓰이냐? 얘들아, 격조사니까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얘들아? 상식적으로 체언이 와야 되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주로 오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주격조사 앞에도 체언이 오는데 이 이는 받침,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뒤에 요거 네모가 있죠? 뒤에 이가 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는 받침이 없는 체언이겠죠. 얘가 받침이 있는 거니까. 받침이 없는데 얘는 이나 반모음 이 이외에 받침이 없으니까 모음으로 끝나겠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옵니다. 다시 짝대기는 언제 온다고요? 받침이 없지만 모음으로 끝나지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붙여. 이 천은 뭡니까? 여모음이죠. 여모음. 그래서 여모음 뒤에는 주격조사 짝대기가 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태랍니다. 오케이? 그다음 빵은 뭡니까? 빵은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옵니다.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그래서 불휘. 요거 이로 끝났죠. 요거 이거지. 옛날에는 위가 우 더하기 이렇게 이 됐기 때문에 요걸로 끝난 거예요. 이 뒤에는 주격조사 빵이 옵니다. 괜찮습니까? 정리 한번 합시다. 중세국에서는 주격조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일단 가는 없었다. 이 짝대기 빵. 이는 언제 온다? 앞말 체언에 받침이 있을 때. 짝대기와 빵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모음 뒤에 붙는데 짝대기는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일 때 빵은 이 모음 뒤에서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목적격 조사 이건 현대국어랑 비슷해요. 현대국어는 을과 르이 오죠. 자, 언제 을을 쓰고 언제 를 쓰냐? 똑같아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앞말 체언 뒤에 받침이 있으면 사람 을 그치? 받침이 있으면 을이 오고요. 을은 뭐라고요? 앞말의 체언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받침 뒤에 오죠. 얘는 뭐야? 얘는 모음 뒤에 오죠. 그죠? 받침이 없어야 돼요. 그죠?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오겠죠. 나를 이렇게. 중세국어 똑같아요. 얘는 받침이 있고 얘는 받침이 없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기억나요? 요거 아래야. 이거 우리 무슨 모음이었죠? 양성모음, 중성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이죠. 얘는 음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양성모음으로 끝났으면 뭐가 와야 돼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알이 와야겠죠. 앞말에 받침이 있는데 음성모음이 오면 을이 와야 되고요.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양성모음이면 랄. 앞말에 받침이 없는데 음성모음이면 를. 예를 들어서 나. 자, 나는 앞말에 나는 받침이 없죠. 그리고 이 아가 양성이니까 뭐가 와야 돼? 받침이 없으니까 얘네가 와야 되는데 양성이니까 나랄. 이렇게 와야겠죠. 나랄.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나랄. 그 다음에 사람.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을이 와야겠죠. 근데 아래가 양성이니까 사람 을 이렇게 와야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 여기 나왔듯이 얘는 법이야. 법.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음성이니까 그냥 짝대기 을이 와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역격조사 별표. 관역교사가 어려운데 현대국어에서는 관역교사 뭐가 있지? 의가 있습니다. 현대국어 뭐가 있다고? 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거 두 개를 먼저 구분하면 이 의와 이 숏을 구분하면 유정명사 뒤에는 요 의가 옵니다. 유정명사. 유정은 뭐냐? 생명이 있는. 생명 있는 명사 뒤에는 의가 옵니다. 그리고 요 의는 양성모음 뒤고 이 의는 음성모음 뒤입니다. 그 다음 숏은 무정명사 이콜 생명이 없는 혹은 지금 중요해.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도 옵니다. 높임의 유정명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나왔지만 선생님이 좀 더 다시 쓰자면 종이라 쓸게. 종, 머슴, 종, 노비, 머슴.
종, 생명 있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와야 되지. 그런데 앞에가 뭐야? 오로 끝났으니까 양성이지? 그럼 어떻게 와야 돼? 의. 이렇게 와야겠지. 괜찮니? 거북이도 동물이니까 생명이 있죠? 거북. 그치? 생명 있죠? 요게 와야 되는데 앞말이 음성으로 끝났으니까 뭐야? 의.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옷은 두 가지로 쓰인다. 되게 중요해. 첫 번째, 생명이 없는 무정명사. 그래서 우리가 나라. 나라는 생명이 없죠? 나라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죠. 그래서 나라. 그죠? 나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의가 시옷 표기하면 된다. 나라의.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부처. 자, 부처. 부처는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죠. 높임의 유정명사야. 그래서 그때는 시옷을 씁니다. 오케이? 부처. 그럼 퀴즈. 이거 무슨 글자야? 한자로 왕이지. 왕 뒤에는 뭐가 써야 될까? 왕 뒤에는 일단 유정명사이지만 높임이지. 그래서 이때는 시옷을 써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왕의 머리 이러면 우리 임금님의 머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혹은 왕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부처, 왕 이런 건 다 이제 시옷 쓰면 되고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부처 시옷 쓰고 여기서 관역격 조사는 무정명사 뒤에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렸죠. 여기서 시옷은 무정명사 뒤에 쓰인 게 아니라 뭡니까?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 쓰인 거죠. 높임의 유정명사, 무정명사 뒤에 쓰인 것은 요거죠.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관역격 조사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자, 부사격 조사 에입니다. 우리가 현대구에 해당하는 나 학교에 간다 할 때 에랑 똑같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세 개 있어. 딱 봐도 얘는 양성 모음 뒤, 얘는 음성 모음 뒤, 얘는 이모음 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학교 뒤에 뭐가 와야 되고 학교 뒤에 이게 양성이죠? 그럼 애가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구멍에 빠졌다. 구멍 뒤에는 이게 음성이니까 애가 오고요. 나 비에 옷이 다 젖었다. 비는 얘가 오겠죠. 나 비에 옷이 젖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사, 주격, 목적격, 관역격, 부사격 했고요. 우리가 보조사도 선생님이 하나만 할게요. 보조사. 여기서 추가로 해서 지금까지 격조사 했다면 보조사에서 은는 할게요. 은는. 현대국어의 은는인데 이게 중세국어에는 4개가 있어요. 똑같아. 은, 는, 이게 있습니다. 오케이? 안, 은, 난는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자, 당연히 알죠? 언제 쓰인지.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정되겠죠. 그죠? 받침이 있으면 사람, 은. 받침이 없으면 나, 는. 근데 당연히 얘는 양성, 음성. 그러면 얘들아 나 뒤에는 뭐가 해야 돼? 나 뒤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는이 오는데 양성이니까 나는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너 뒤에는 는 이렇게 오면 되고요. 사람 뒤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이 오는데 양성이니까 은 이렇게 오면 되겠죠. 요런 거 충분히 이제 양성, 음성, 모음조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중세국어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니네. 의문문 있네. 에라이. 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뭡니까 한마디로? 의문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의문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종결편. 우리 현대국어에서 우리 문법 요소에서 종결편 했었지. 그때 의문문은 니, 냐, 까 이런 거 했지. 근데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이 좀 어려워. 이것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중세국어. 일단 중세국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어의 인칭이 중요해. 주어 인칭. 주어가 1~3인칭이냐. 자, 1~3인칭이 뭐죠? 1~3인칭. 1인칭은 나. 3인칭은 그. 화자 혹은 어떤 제3자. 이게 1~3인칭인데 자, 1~3인칭 때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정 의문문 기억나지? 판정. 예스와 노의 대답을 요구하는 게 판정. 너 밥 먹었니? 네. 이렇게 판정. 판정 의문문은 우리 그때 문법 중에 썼을 텐데 의문사가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가 없습니다.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있어요. 자, 판정 의문문일 때는 주어가 1~3인칭이고 판정 의문문일 때는 아계열. 주어가 1~3인칭이고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일 때는 5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좀 쉽게 여기 이해 옆에 있는 이해 말고서는 좀 쉽게 할게. 나 오늘 집에 가도 되냐? 되뇨? 어느 게 맞을까? 나 오늘 집에 가도 되냐? 되뇨? 일단 인칭 1인칭이지. 1인칭이고
집에 가도 되냐는 yes와 no로 대답하는 거지. 그지? 그럼 판정 의문문이지? 그러면 되냐가 되겠지. 이렇게 아계열. 오케이? 아계열이란 얘기는 뭐 이렇게 가냐 녀 이런 거 돼요. 오케이? 냐 뭐 이렇게 냐 이런 식으로 나 오늘 집에 가도 되냐 이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설명 의문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다시 예를 쓸게. 설명 의문이라면 나 오늘 그 의문사 있으면 되겠지? 어떻게 의문사 던지고 집에 가느냐 가느뇨 이런 뭐가 와야 돼요? 그때는 1인칭이고요. 그죠? 1인칭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있는 설명 의문이니까 그때 5개월이니까 가느뇨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자. 의문문은 주어를 봐야 된다. 주어가 1, 3인칭이면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이냐.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고 설명은 있는데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은 아계열.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5개월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만약에 주어가 2인칭이면 너, 당신, 청자를 가리킨 2인칭이면 어떻게 된다? 의문사 유무와 상관없고 판정 의문 안 따지고 그냥 니은다 써요. 이게 좀 웃긴다. 니은다. 그럼 2인칭 던져봐. 예를 들면 너 오늘 너 2인칭이지? 오늘 집에 가느냐? 가느뇨 아니지? 가는다? 이렇게 병신같이 너 오늘 어떻게 집에 가는다? 무조건 앞에가 2인칭 넣으면 그냥 니은다. 너 오늘 집에 가는다? 너 오늘 집에 어떻게 가는다? 너 내일 뭐 하는다? 너 여자친구 생겼는다? 병신같이? 그래서 없어지겠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어설프고 병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설픕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라져죠.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문법에서 앞에 거들은 그냥 기본적 베이스였다면요. 이런 것들 방점, 이어적기, 종성표기, 동국전심 이런 기본적 지식이라면 조사, 체험 플러스 조사 결합, 조사. 그다음에 의문문, 그다음에 높임 표현은 툭하면 시험 문제 내는.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데서 그냥 매년 하나씩 내면 되죠. 이거 지금 파트가 4개인데 그러면 하나당 내면 4년에 하나씩 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파트를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높임 표현은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너희들 우리 선어말 어미 기억나? 우리 현대국어에서 용언, 어간, 어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 있지. 높임은 의시 있지. 의시는 우리 뒤에 문법 요소에서 무슨 높임의 선어머미지? 주체 높임의 선어머미지.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머미와 상대 높임의 선어머미는 없어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선어머미가 다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 뒤에 메모에다가 선생님이 조금만 길게 한번 적어서 쉽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여러분들 보고 필기가 필요하면 필기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양 보고 하세요. 지금 따라서 필기하지 마시고. 얘들아, 선생님이 적으면서 하나 물어볼게. 선어말 어미잖아.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 선어말 어미 앞에 선어말 어미 앞에 뭐가 나오니? 선어말 어미 앞에는 간이 나오지 않나? 그잖아. 선어말 어미 앞에는 간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 선어말 어미 뒤에 뭐가 나오지? 어말 어미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선어말 어미라고 선생님이 쓰고요. 여기는 어간이 오겠죠. 근데 어간에 선생님이 받침으로 갈게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말 어미가 오겠죠. 어말 어미의 첫소리. 첫소리는 자음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여기는 우리 높임 3개잖아.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그 다음 마지막에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 시밖에 없죠. 근데 중세국어는 여기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와 샤가 있습니다. 시와 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샤를 결정하는 게 이 선어말 어미를 결정하는 게 어간의 받침이냐 어말 어미의 첫 소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 주체 높임 선어 어미 시와 샤는 뭐가 결정할까? 어간의 받침, 어말 어미의 첫 소리. 맞춰봐. 어말 어미의 첫 소리가 결정합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해야 돼. 자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샤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해야 돼. 모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여기다 필기하고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주체 높임이죠? 께서 시장에 중세고로 가는 거야. 가, 고 했을 때 이게 어간이고 이게 어말어미지. 어말어미 기억 자음 시작했죠? 그때는 가시고가 돼요. 이해되죠? 근데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 아 이러잖아. 가 이러면 이때 모음을 시작하잖아. 이거 없는 거니까 그지? 그때는 샤가 되는데 자 집중. 이때는 샤가 된 다음에 요게 탈락이 돼서 아가 탈락이 돼. 그래서 가샤가 됩니다. 가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샤라고만 적혀있으면 아 얘는 주체 높임의 선어음이고 뒤에 어말어미 아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탈락됐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샴 이러면 가샴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가 플러스 샤 플러스 뭐가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지 이렇게 됐겠죠. 한번 네모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의가 탈락됐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뒤에 어말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시, 모음을 시작하면 샤가 되는데 그때 어말어미는 주로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선어음이 아래 붙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객체 높임 뭐가 있냐면요. 객체 높임은 삽, 잡, 앞, 그 다음에 삽, 비읍, 이응, 잡, 비읍, 이응, 앞, 비읍, 이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단 초성의 시옷과 지읒과 세모는 뭐가 결정합니까? 초성이니까 아무래도 앞말의 받침이랑 좀 가깝겠죠. 그래서 어간의 받침이랑 가까운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왔어요. 여기 보면 기역, 비읍, 시읒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어간의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 그때는 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티귿, 지읒, 치읒으로 끝나면 잡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혹은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다는 얘기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거 다 울림소리죠. 너희들 노란 양말 모음 이거 울림소리죠. 이렇게 울림소리로 끝나면 뭡니까? 그때는 뭡니까? 압을 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비읍과 요 비읍 이응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는 뒤 받침이니까 어말의 첫 소리에 따라 결정되겠죠. 어말의 첫 소리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그때는 비읍입니다. 근데 뭐로 시작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면 그때 뭐가 되죠? 모음 시작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비읍 이응을 붙이고 나서 연철됩니다. 연철 기억나지? 이어적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선생님의 말을 선생님 높인 거지 목적어지 듣고 했어요. 듣고 자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선어감이 선생님의 말이니까 객체지 목적어니까 듣고 받침이 디귿으로 끝났죠. 앞말의 어간의 받침 디귿으로 끝났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요거 끝났으니까 잡이 돼야겠죠. 근데 이게 지읒으로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지? 미안 잠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뭐가 해야 돼요? 잡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근데 당갑니다. 나 선생님의 말씀을 이러면 자 일단 디귿 시작하니까 잡 아니면 잡 비읍 이응인데 뒤에 아로 시작했으니까 이응이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선이 이어적게 하라 했지. 그럼 어떻게 이어적게 해요 선생님이? 자 비읍 이응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다시는 예를 들게요. 나는 누구누구를 족고란 얘기가 있어요. 야한 얘기 아니다. 야한 얘기 아니야. 따르다란 뜻이야. 중세고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지읒이니까 여기지 지읒. 그럼 받침 뭐가 와야 돼요? 지읒이니까 받침
잡이 와야겠죠. 그래서 조잡고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가 오면 이게 모음을 시작했죠. 지으시니까 뭐가 돼요? 이때는 이게 와야 돼서 이어적게 하면 이렇게 조짜바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객체 높임의 선어머미 중에서 선생님이 기출 같은 거 보면 주로 요거 디귿, 티귿, 지읒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체 높임은 어간의 받침에 따라서 시옷, 잡을 쓰냐, 아니 시옷, 삽을 쓰냐, 잡을 쓰냐, 압을 쓰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마어미의 첫 소리가 자음이면 그냥 비읍으로 끝나고 모음이면 비읍, 이응, 순경은 비읍, 이응으로 끝난 다음에 연철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상대 높임의 선어머미는요. 청자 높이죠. 이와 이시 있는데 자, 얘는 뭘로 결정하냐? 뒷말로 결정합니다. 뒤에가 자음 모음이 아니라 평서문이냐? 자, 평서문이면 이로 끝나고요. 의문문이면 이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거 있죠?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하지. 가시리 가실 겁니까? 니마 가실 겁니까? 그지? 가시리 있고 이때 이시 바로 의문문의 상대 높임 선어머미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시는 주체높임 선어머미 시샤인데 시는 자음 어미 앞에서 어마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고 샤는 모음 어미 앞에서 그래서 가샤가 되면 아가 탈락했을 거다 추측하면 되고요. 객체 높임은 삽잡압이 있는데 삽은 뭡니까?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읍 잡은 드트지츠 압은 울림소리.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어미의 첫 소리가 자음이면 그냥 비읍으로 끝나고 모음이면 비읍 이응 한 다음에 이어 적게 한다. 그 다음 상대 높임 선어머미는 이는 평서문에서 이은 의문문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휘는요. 고유어 많이 쓰였대요. 그런가 보다. 한자 많이 썼고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훈민정음을 대충 한 번만 보면 나란 말씀에서 이 랏은 뭡니까? 관형격 조사죠. 근데 왜 썼어요? 무정명사 뒤에 썼고요. 말씀이에서는 우리가 이어 적겠는데 주격 조사 뭐가 쓰였을까? 원래 말씀 이거죠. 그럼 받침이 있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띵국 원래 중국인데 이 띵국 이거 다 동전시 표기예요.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사마띠 줄쳐봐. 자, 사마띠는 원래 기본형이 요거래요. 오, 그렇구나. 근데 얘가 만약에 그대로 치읓을 썼으면 얘는 종성부용 초성표기인데 기억나죠? 시옷으로 바꿨지. 8개 자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팔종성법을 썼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할세.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통하지 않는데 무슨 정신? 우리와 중국은 달라 자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린은 옛날에 어리석다는 뜻인데 지금 나이가 어리다니까 의미 이동. 어린 백성이 니르고죠. 두음법칙 적용 안 됐고 이 이도 주격 조사이죠. 앞말이 받침 있으니까 바가야. 이거 주격 조사인데 이 바거든. 이게 몸으로 끝났고 이 몸이 아니니까 짝대기가 왔겠죠. 할 바가 있어도 즉 이런 까닭으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실어 펼치지 못할 놈이 많다 이거야. 뜻을 어주장군이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들을 백성을 불쌍히 여겨. 어여삐 의미 이동. 지금은 예쁘다지.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자, 불쌍히 여겼대. 무슨 정신? 애민정신. 새로 28글자 만들었대. 창조정신. 여기 아래 나왔어요. 애민정신, 창조정신, 자유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하게 해서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서 실용정신. 사실은 우리 훈민정음 이거 있지?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이거 나오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쉬워서 안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앞에 이론을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거 뿌네마 쓰네마 하나 보면요. 옛날에 유주 사용하다가 쓰다. 어두장군 썼고요. 유주 사용하다. 근데 얘들아 우리 명사형 전성이 뭐 있지? 명사형 전성 현대국어는 음이 있지. 현대국어는 음이인데 옛날에는 옴과 음이 있어. 왜 또 2개 썼을까? 모음 조화 때문에. 괜찮니? 그 다음 뒤에 애가 붙은 건데 이게 의가 무슨 모음이라 했어 선생님이? 음성 모음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이 선택돼야겠지. 그러면 음성 모음이니까 그래서 쏨 이렇게 됩니다. 쏨 뒤에 부사격 조사 애 그래서 이어적게 해서 쏨매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쓰인 문법 첫 번째 뭐야? 어두장군. 두 번째 명사형 전서음이 썼고요. 세 번째 이어적게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고 때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뭐가 있었다?
음이 있었다. 현대국어에 뭐에 해당하는? 음에 해당하는 음이 있었다. 왜 이렇게 두 개 썼다? 양성일 때 음성 뒤에선 이거다. 선생님, 현대국어는 기가 있잖아요. 이 기는 근대국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중세국어는 중세 말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의 명상전서미는 일단 음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세 문법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근대국어는 수능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